이만열 교수님께서는 건국대학교 동생명과학부 학사, 고려대학교 생물공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의생명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환자 맞춤형 역분화 줄기세포 확립 및 기전 연구,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를 거치셨으며 지금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의생명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이만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이만열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반가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한 가지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날씨에 제가 이제 여기 정독도서관을 찾아오는 내내 좋은 날씨 덕분에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날씨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또 약속을 잡아서 오늘 강의를 많이 듣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걱정하고 다르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듣게 돼서 또 제가 강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또 반가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정독도서관은 제가 정말로 한 30년 전에 제가 다니면서 정말 꿈을 키워갔던 그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청원초등학교, 청원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는 동안에 여기 학생들 중에는 틀림없이 저의 후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후배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또 아주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정말로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줄기세포가 보여주는 현재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후배님들을 이제 만나는 자리라서 무슨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한 30년 전에 저 청운중학교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저희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방이 있습니다. 이 깜깜한 방에 제가 빈병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빈병에다가 조금 머리가 좋다고 하는 벌 한 마리하고 조금 머리가 나쁜 파리 한 마리를 빈병 안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벌과 파리는 빈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예, 쉽게 못 빠져나가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프레시 라이트를 빈병 바닥에 이렇게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조금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 벌은 라이트 불빛이 비추고 있는 빈병 바닥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머리가 좋은 벌은 라이트 불빛이 비추고 있는 빈병 바닥에 그쪽에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조금 머리가 나쁜 저 파리는 라이트 불빛하고 상관없이 빈병에 여기저기를 날아다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녀석이 이 빈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후배님들 만나는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라이트 불빛이 비추고 있는 곳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그런 꿈과 비전은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고정관념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파리처럼 정말로 계속 날기를 반복하고 여기저기를 날고 또 벽에 부딪히기를 반복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서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서 여러분들의 그 꿈이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룰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그 줄기세포 연구 그거 대단한 연구라면서요. 그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연구가 줄기세포 연구라면서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연구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교수님 그 줄기세포 연구 그거 대단한 연구이긴 한데 그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라면서요. 그거 생명을 또 훼손하는 연구라면서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나 성당과 같은 그 종교를 가지고서 성당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다. 줄기세포가 사람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생명을 훼손한다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저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혹은 어떤 사람은요 저를 보고 또 살인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노란색으로 제목 써놨던 줄기세포 연구자의 고뇌 사람들이 저를 살인자라고 해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의 이런 고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줄기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맞춤형 인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약간 여기 조명을 좀 여기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유인물들 받으셨을 텐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처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가면 줄기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줄기세포 치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강남이나 명동과 같은 그런 패션의 거리에 가면 무수히 많은 그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성형 혹은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고 시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치료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줄기세포 연구라고 하는 게 과학자 한두 명이 골반 같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연구는 정말로 여러분들 코앞에 와 있고 줄기세포 연구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줄기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스템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왜 줄기세포라 불리는지 이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줄기세포라고 명명하는 세포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여기 셀프 리뉴얼, 무한 증식, 자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에요. 무한 증식, 셀프 리뉴얼 그리고 그 자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의 세포들 있잖아요. 피부세포, 신경세포, 심근세포 이런 대부분의 세포들은 태어나서 증식하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세포들이에요. 이게 보통의 세포들인데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요. 바로 무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평생 증식하고 분열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게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한데요. 바로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기세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은 금방 아십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는 태어나서 증식하고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이고요. 피부세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부세포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이 분화 능력, 디퍼런시에이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환경이 되면 어떠한 조건이 되면 줄기세포 말고 다른 세포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변화되고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세포와 다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무한증식하는 능력과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제가 우리끼리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이 두 가지 능력은 순천향대학교 이번에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이 저희 강의를 이 비디오 녹화된 거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두 가지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셀프 리뉴얼, 무한증식과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는, 줄기세포에는 어떠한 녀석이 있을까요? 어떠한 녀석이 있을까요?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플로리포텐트 스템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체줄기세포, 전분화능 줄기세포. 제가 성체줄기세포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성체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 어덜트, 우리 이름만 들어도 이게 무슨 줄기세포인지 대충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성체, 어덜트, 우리 다 자란 성인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혹은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혈액을 기증을 했어요, 헌혈을 했어요. 우리 몸속에 피를 많이 흘렸고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방 죽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 우리의 몸속에 골수라고 하는 곳에 조혈모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혈모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혈모 줄기세포, 이것도 이름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세포인지 알 수 있어요. 조혈모, 혈액의 조상이 되는 줄기세포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혈모 줄기세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헌혈을 해서 몸속에 혈액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바로 골수에 있는 조혈모 줄기세포한테 보내게 되고요. 이 조혈모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부족한 혈액만큼 마구마구 증식해요. 무슨 능력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 자가 재생산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혈액은 한 종류의 세포인가요? 아니죠.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무수히 많은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 줄기세포는 하나의 종류의 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혈액세포로 다 분화하는 거예요. 다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이렇게 조혈모 줄기세포밖에 없다라고 믿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사이에 많은 연구를 했더니 우리 몸속, 성인의 몸속의 조직 안에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는 이 성체 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인의 머릿속에, 브레인 안속에도 신경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앓거나 혹은 유전 질환을 알아서 퇴행성 뇌질환을 앓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성인의 머릿속에는 줄기세포가 없으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라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인의 몸속 안에도 브레인 깊숙한 곳에는 이 성체 줄기세포, 신경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요 아주 미량으로 있는 신경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켜서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는요, 우리 몸속에 대부분의 조직에 이렇게 성체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를 이름 지을 때는요 어쩌고 저쩌고 스템셀, 어쩌고 저쩌고 스템셀 이렇게 해놓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이름을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신경 줄기세포, 피부 줄기세포 뭐 이렇게 불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 이름을 들을 때 그 앞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를 잘 들어놓고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이게 줄기세포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기세포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왼쪽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전분하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오늘 강의의 대부분은 이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전분하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전분하는 줄기세포는요, 성체 줄기세포와 다르게요, 몇 종류 없어요. 몇 종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맨 앞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배아 줄기세포. 여러분들 배아 요거 한자어인데 요거 아시겠죠? 우리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면 우리가 수정했다라고 하고 그러한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한자어로 배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배아 줄기세포는 바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난 수정란에서부터 온 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2세포기, 4세포기 난화를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한 4, 5일쯤 지나면 이렇게 블라스토시스트, 한국말로는 배반포라고 하는 세포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용어를 두 개를 썼는데요. 여기 수정 직후에는 2세포기, 4세포기 분열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4, 5일 지난 배반포는 분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분열은 2세포기, 4세포기 똑같은 세포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로 나눠졌다는 뜻이고요. 여기 4, 5일쯤 지난 수정란은 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두 종류의 세포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수정란의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트로포블라스트와 안쪽에 있는 이너셀메스 혹은 한국말로는 세포괴라고 하는 내부 세포괴라고 하는 세포로 이렇게 두 종류의 세포로 나눠졌습니다.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이 트로포블라스는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태반이 되는 세포이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세포괴는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뭐가 돼요? 아기가 되는 세포입니다. 요 아기가 되는 세포를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면 요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바로 엄마와 아빠의 수정란에서부터 4, 5일 지난 요 배반포에서 장차 아기가 될 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키운 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누가 만드셨냐면요. 여기 제임스 탐슨 교수님께서 1998년도에 처음으로 확립을 하셨습니다. 1998년도니까 사실은 올해로 딱 만 20년이 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신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이미지가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물체계에서 보는 아주 전형적인 세포 모양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이게 세포가 하나가 아니라요.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세포가 이렇게 뭉쳐서 자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예요. 덩어리져서 자라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36시간 동안 자라고 있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모양입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요, 이렇게 덩어리져서 자랍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오는데요. 이렇게 자라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죠. 꼭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36시간 동안 촬영을 해서 한 10초 정도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뭐 하려고 저희가 연구할까요? 뭐 하려고 연구할까요? 바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스템셀 테라피라고 하고 스템셀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하고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대체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죠. 우리가 당뇨병은 어떻게 생기는 병이에요? 혈당이 조절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혈당은 누가 조절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절을 하는데 바로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 질환을 앓거나 혹은 퇴행성 질환 때문에 우리가 베타 세포,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가 망가져서 더 이상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환자 자신이 자기 배에다가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몸속에서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베타세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양접시에서 키우고 있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 베타세포,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는 그렇게 건강한 베타세포를 우리가 배양접시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기능을 하는 세포를 우리가 환자에게 이식해서 환자 몸속에서 이 건강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잘 분비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세포가 어찌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배양 접시에 있는 이 줄기세포가 바로 아기가 될 수 있는 이 세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배양 접시에 비록 배양 접시에서 키우고 있긴 하지만 이 세포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210여 가지의 기능을 하는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있던 배아줄기세포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서 실제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이 아주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36시간 동안 찍어놓은 거를 몇 초 동안으로 압축을 한 건데요. 이 동영상은 그냥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어때요? 세포가 움직이죠? 그냥 저희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움직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세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도 같이 보세요. 같은 건데요. 제가 현미경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현미경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움직이는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가 여기 더 좋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배양 접시에 있는 세포가 혼자서 파동치는 것처럼 이런 세포들을 우리가 실제로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세포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에 있는 세포가 맞습니다. 심근세포예요. 우리가 이거를 펌핑하는 세포 혹은 비팅하는 세포, 벌떡벌떡 자기가 혼자서 비팅하고 펌핑하는 세포를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심장병 환자들에게 혹은 심근세포가 망가진 환자들에게는 치료 방법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물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 동물 마우스 모델에다가 개복을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적당히 묶으면
이렇게 비팅을 잘 못하는, 펌핑을 잘 못하는 질환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질환 동물에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혼자서 비팅하는 세포를 이식하면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비팅하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심근세포가 망가진 환자에게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건강한 세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실험들도 저희가 많이 하는 실험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동물 마우스 모델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개복을 하고 동맥을 아예 절단을 해버렸어요. 절단을 양쪽에 하고 이렇게 꼬매놨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파란색의 이미지는 도플러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체 밖에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에요. 이렇게 동맥을 끊어놓은 이 오른쪽 다리는 당연히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서 이쪽 오른쪽 마우스에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유래의 혈관 세포를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서 28일이 지났더니 이렇게 다리에 혈액이 다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리도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왼쪽에 있는 이 실험 동물은 당연히 혈액이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썩어서 절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절단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 수 있는 세포를 이식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조금 더 큰 동물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용 돼지에게 똑같이 우리가 수술요법으로 신경을 손상을 시켜놓고 붕대로 감아놨습니다. 뒷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 유래의 신경세포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돼지입니다. 같은 돼지가 100일이 지났더니 이제 혼자서 제법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혹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들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혹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아주 건강한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이식한다고 하면 이렇게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며 교수님 그런 연구들은 대단한 과학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동물 모델에서 효과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줄기세포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동물들만 치료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도 좀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연구입니다. 바로 망막 변성 환자에게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 망막 변성은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망막에 변성이 생겨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병이고요. 젊었을 때 생기면 우리가 스타가르트병,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 우리가 망막 변성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연구 보고는 미국의 ACT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망막변성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75세 된 할머니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했더니 신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줄기세포 연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또 줄기세포로 건강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줄기세포 연구 그거 썩 괜찮은 연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려드린다고 했던 제목 기억하세요?
줄기세포 연구자의 고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인자라고 해요. 살인자거나 혹은 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이거 줄기세포 연구 썩 괜찮은 연구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연구비도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지금 아파 있는 우리 이웃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는 연구는 여전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혹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배아 줄기세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배아 줄기세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배아, 수정란. 그러면 그 배아와 수정란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자궁 안에. 그렇죠. 그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누면 그 수정란은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수정란을 가져다가 이런 연구를 하면 정말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생명을 훼손하는 연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배아줄기세포 연구는요,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수정란을 쓰는 게 아니라요, 실험관 아기, IVF,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실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나오는 배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아줄기세포 기원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험관 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실험관 아기는요, 1978년도 로버트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생식생리학자가 처음으로 시술을 하셨고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요 여자아이입니다. 1978년도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40세가 넘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 결혼도 해서 출산도 하고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실험관 아기 시술은 누가 받나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 우리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 뭐라고 부르나요? 불임. 과거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요즘에는 불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불가능하다 혹은 장애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불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가 난임, 그러니까 아기를 갖기 어려운 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난임 환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난임 환자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자들을 우리가 난임이라고 일차적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약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기를 못 갖는 환자들이 약 한 15%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 불임, 난임이라고 하는 이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 브라운, 로버트 에드워드 교수님의 루이스 브라운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난임 환자들은 아기를 갖기가 어려워 이제는 실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브라운 아이 이후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고요. 그 덕분에 로버트 에드워드 교수님은 노벨상을 2010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실험관 아기 시술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이 구글에서 따온 이미지예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좀 쉽게 좀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실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란 혹은 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우리가 난자는 아주 건강한 여성이 한 달에 꼭 한 개의 난자만을 배란을 하죠. 그런데 이 한 개의 난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임 환자는 한 달 전부터 불임 클리닉, 산부인과에 내원을 해서 과배란 주사라고 하는 걸 맞아요. 과배란 주사라고 하는 걸 맞으면 한 달에 한 개 나오던 그 난자가 수개 혹은 20여 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배란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된 난자를 복강경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채취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험관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요,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그 결혼한 커플이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난소이고요, 나팔관, 난관,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자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정상적인 난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에 한 개 배란을 하기는 하지만 한 개만이 그 난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원래는 6개에서 한 12개의 난자가 난소에서 활성화됐다가 그 중에 꼭 한 개만을 배란을 합니다. The menstrual cycle of 자 보세요. 정상적인 건강한 여성의 그 난소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되고 몇 개가 활성화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이 난자가 이렇게 배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팔관과 난관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바로 정자가 엄마의 뱃속을 여행해서 난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정했다라고 하고, 이 수정란은 바로 다시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는 난임 환자들은 바로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실험관 아기 시술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난임 환자가 과배란 주사를 맞은 여성이에요. 아까랑 다르게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난소가 훨씬 많은 숫자의 난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활성화되는 난자의 숫자를 늘려놓고 이제 채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복강경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사기를 난소에다가 찔러서 활성화된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이 정말로 실험관 아기를 정말 잘 설명을 해냈는데요.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채취하는 난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는 아니고요. 활성화된 많은 숫자의 난자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빠의 정자와 방금 전에 같은 과정으로 채취한 난자가 실험관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며칠간 더 배양을 해서 2세포기, 4세포기 아주 건강한 수정란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난자를 하나를 채취해서 실제로 난자를 하나를 채취해서 하나밖에 그 수정란을 넣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는 한두 개 혹은 두세 개까지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워낙 좋아졌고 또 다태아가 태어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최근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태아가 태어나면 이제 산모와 아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를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최근에 제가 처음에 얻을 수 있는 수정란의 개수는 한 20여 개, 그리고 넣어주는 수정란의 개수는 두세 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수정률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 성공률이 40%. 자, 그러면 우리가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수정란이 필요할까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충 우리가 때려잡아도 한 10여 개 정도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다 시키고 나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실험관 아기 시술을 다 하고 나서 틀림없이 남는 잉여의 배아가 있습니다. 20여 개를 우리가 한 번에 채취했는데 사용한 건 10여 개. 그럼 틀림없이 남는 잉여의 배아가 있고요. 이 남는 잉여의 배아를 바로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5년 동안 냉동 보관을 합니다. 마이너스 196도씨 초저온 액체 질소에서 우리가 이 잉여의 배아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둘째 아이가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둘째 아이가 필요해요라고 하면 냉동 보관되어 있던 잉여의 배아를 해동시켜서 다시 임신을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저희는 더 이상 둘째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5년이 지난 잉여의 냉동 배아는 폐기합니다. 냉동 배아는 폐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기될 운명의 잉여의 배아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대학원생 때부터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를 했는데요. 벌써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매일같이 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위해서 5년 된 잉여의 배아를 매일같이 훼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15년 이상 이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의 배아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현미경으로 제가 직접 관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배아줄기 세포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줄기세포의 첫 번째 능력, 무한 증식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배아줄기 세포를 이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만들어 놓고 분열해가지고 증식시켜서 이 사람도 나눠주고 증식해서 이 사람도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도 하나 받아서 증식해서 대학원생들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 세포를 한번 봤는데 한 5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비싸져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수정란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훼손한 적도 없고 훼손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보고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배양 접시에 있는 그 배아줄기 세포는 여전히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아기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줄기세포 통해서 교수님, 그럼 줄기세포 통해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양 접시에서 키우고 있던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역시 형사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연구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무수히 많은 실험 동물들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포유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 접시에 분명 있는 그 세포이긴 하지만 이 세포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여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배아줄기 세포를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연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아주 해묵은 논쟁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과 종교 윤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이 좀 다릅니다. 과학자들은요, 수정 후 14일경 원시 생식선이 나타나야 생명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며칠 때 만든다고 그랬죠? 4, 5일, 5, 6일 정도 된 배반포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생명의 시작을 14일경 생식선이 나타날 때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시 생식선은요, 아주 세포 덩어리처럼 보이는 수정란이 첫 번째 나타나는 구조물이에요. 이 원시 생식선이 나타나면 이제 드디어 상하 좌우가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 14일경 정도는 지나야 생명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야 생명의 시작이야 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윤리학자들은 무슨 소리, 생명의 시작은 수정 직후부터야 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시작과 그리고 종교 윤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의 근거들을 몇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은 직립보행, 감정, 느낌, 의사소통 정도는 해야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 윤리학자들은 무슨 소리? 직립보행, 감정, 느낌, 의사소통은 그거는 성인의 특징이지 생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거냐라고 하는 아주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이면서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 혹은 또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자로서의 가치관, 신념하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념이 늘 상충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서 이 집사님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제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기도가 좀 필요하시겠군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상충된 어떤 가치관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봤습니다. 좀 찾아봤더니요, 실제로 이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러면서 종교 윤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시작은 여전히 수정 직후부터다라고 하면서 이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 이거는 뭐 정답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에 훨씬 무게를 둘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혹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혹은 줄기세포 치료를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 물어보신다면, 교수님은 과학자이면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가치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성인의 이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은 가장 높고 고귀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배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아의 그 생명의 가치는 아주 높은 편이에요. 제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 아니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가족같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생명의 지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배아를 수정란을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의사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배아줄기 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썩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썩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안 연구는 없겠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말고 대안 연구는 없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오른쪽에 있는 이거 설명드렸는데요. 그 줄기세포 치료 이거 말고 이쪽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좋은 줄기세포 치료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요, 보시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혈하듯이 우리가 기증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 문제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런데 이 성체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골수 이식 이거 하려고 하면 1박 2일로 입원해가지고 우리가 채취하는 거 어려워요.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어렵고요. 이렇게 찾은 세포가 증식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증식을 했다고 치더라도 분화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줄기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세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경줄기세포가 필요해요. 신경세포가 필요해요. 혹은 뭐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조혈모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도 신경세포로 만들거나 췌장세포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줄기세포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성체줄기세포가 세포 치료에 좋냐 아니면 배아줄기세포가 좋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질환에 배아줄기세포 치료가 맞는지 성체줄기세포 치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치료하고 연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대안 연구로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요? 황우석 교수님. 아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학생분들은 2005년도면은 초등학생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사정을 좀 잘 모를 텐데 이 황우석 교수님이 2005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 뭐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그 황우석 교수님 스캔들이 바로 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를 시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황우석 교수님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황우석 교수님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세계를 들썩거렸고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에 혈안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 배아줄기세포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만드셨던 제임스 탐슨 교수님은 거의 매년 노벨상 후보에 오를 만큼 대단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줄기세포를 우리가 세포 치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증식은 잘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돼서 못 쓸까요? 바로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그래요.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줄기세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쓰고 있는 그 줄기세포는 백인 여성의 수정란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줄기세포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그러면 유전 정보, 환자의 유전 정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줄기세포는 누가 필요해요? 바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로부터 체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이 체세포는 피부 조각 하나도 괜찮고요. 뭐 다른 어디에 있는 거 조금만 띄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체세포를 조금 채취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난자를 기증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여성으로부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그 실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건강한 여성이 난자를 기증을 해줍니다. 한 수십 개의 난자를 기증을 하게 되고요. 이 난자 안에는 핵이 있는데 이 핵은 누구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증해준 이 여성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핵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핵이 없는 이 무핵 난자에다가 환자로부터 채취한 체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전기 충격을 딱 주고 나면 이 난자가 나는 수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2세포기, 4세포기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고요. 배반포까지 4, 5일이 지나면 배반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반포 시기에 있는 이 세포를 배양 접시에 가지고 나와서 배양을 하면 이게 바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돼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바로 환자의 유전 정보를 99% 가지고 있는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온전한 줄기세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세포를 가지고서 환자에게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세포를 만들면 복제 줄기세포, 이 세포를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으면 복제 인간, 이 연구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형사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 인간은 지금 태어나지 않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2005년도에 이제 그 실패한 연구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실패한 연구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 이래로 2013년까지 이 연구는 사실은 한 번도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미국의 오레곤 대학교에서 이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차의과대학교에서 이 방법으로 두 번째 연구를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요 체세포 복제를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핵이고요, 난자이고요. 요게 홀딩 파이펫이라고 하는 이 난자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방법이 이렇게 난자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쓱쓱 뚫어서 우리가 이렇게 짜내기 기법을 통해서 난자의 핵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환자의 체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 세포 하나를 핵이 없는 난자에다가 집어넣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난자를 전기 충격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이게 이제 2세포기, 4세포기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태어난 포유동물은 있습니다. 바로 복제양 돌리. 제가 강의가 20분까지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제양 돌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복제양 돌리는요, 이렇게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고요. 이 복제양 돌리의 이름이 왜 복제양 돌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게 부모님들 오시면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복제양 돌리는 이 복제양 돌리를 받았던 수의사가 이 회의를 거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왜 복제양 돌리냐면요,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누구의 이름을 땄냐면요, 돌리 파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팝 가수의 이름을 땄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요. 돌리 파튼이라고 하는 그 가수는 뭐 1970년대에 아주 유행했던 탑 가수라고 합니다. 여가수라고 합니다. 이 여가수는 뭘 불러서 유명하냐면요, I Always Love You, 그 보디가드의 주제곡의 원곡자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던 아주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팝 가수가 바로 돌리 파튼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돌리를 받았던 수의사는 바로 이 복지양의 이름을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돌리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왜 돌리라고 이름을 졌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돌리는 이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제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증받은 양의 난자에다가 체세포를 이식을 했는데요. 이 체세포는 이렇게 사람은 피부 세포를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복제양 돌리는 엄마의 암양의 유선세포, 젖을 만들어내는 유선세포를 가져다가 이식해서 만들었습니다. 유선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복제양이 바로 돌리입니다. 근데 돌리 파튼이라고 하는 여가수는 당대에 가슴이 아주 큰 섹스 심벌의 여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리의 이름을 바로 돌리 파튼의 이름을 따서 복제양 돌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제양 돌리는 바로 유선세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돌리 파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줄기세포인데요.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돼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혹은 IPS라고도 불러요. IP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에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가장 곽광받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체세포 복제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하는 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환자 유전 정보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체세포를 이용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도 바로 건강한 여성의 난자가 필요해요. 황우석 교수님은 그 당시에 물론 실패한 연구이긴 하지만 290개 정도의 난자를 활용해서 한 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한 50개, 한 30개 정도의 30개, 50개 정도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여성들의 건강한 여성의 그 기증받는 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로 하는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체세포, 피부세포를 조금 얻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놨던 그 연구에는 그 피부에 있는 조직을 조금 가져다가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혈액 한 방울도 괜찮고요. 목은 하나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오줌에 있는, 유린에 있는 체세포 조각도 괜찮습니다. 이 환자의 체세포를 얻고요. 얻은 다음에 유전자 4개를 도입을 합니다. 유전자 4개를 도입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지금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딱 4개의 유전자만을 이 세포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14일이 지나고 나면 인간 배아줄기 세포,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인간 배아줄기 세포와 매우 유사한 이런 유도 만능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포는 배아줄기 세포와 매우 유사해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210여 가지의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 환자의 유전 정보를 99%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줄기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유도 만능 줄기 세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06년에 마우스, 2007년에 휴먼 인간의 유도 만능 줄기 세포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의 연구자 있는데요. 닥터 시냐 야마나카라고 하는 연구자입니다. 이 연구가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 언젠가는 이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거야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받았어요. 2007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딱 5년 만에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놀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했고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하는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줄기세포 연구의 대중화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노벨상도 받고 대단한 연구이고 과학자들이 지금 아주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렵냐? 돈이 많이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의 혈액 한 방울과 200만 원만 주면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를 99%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대단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환자의 유전 정보를 99% 갖고 있기 때문에 이식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고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질환 치료 연구 혹은 약물 개발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의학이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의학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환자 맞춤형 치료, 프리시저널 메디슨,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정밀의학, 맞춤형 의학이 바로 이 IPS,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구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이게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운 증후군에 걸린 환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약도 개발하고 저 약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 환자의 만약에 브레인, 뇌 세포가 필요하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그 살아있는 다운 증후군 환자의 뇌 세포를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운 증후군 환자의 혈액 세포에다가 이렇게 iPS를 만들고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를 가지고서 신경 세포 혹은 미니 브레인을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서 그 신경 세포에다가 이러저러한 약물들을 처리해서 운동 효과가 혹은 개선 효과가 가장 좋은 약물들을 개발하겠다. 이게 바로 정밀의학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한 곳을 가시면, 실제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면 암 조직을 띄어서 배양 접시에서 배양을 하고 그 배양한 그 암 조직에다가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조합을 해서 처리를 해보고 그 약물 중에 여러 가지 항암제 중에 가장 잘 듣는 항암제의 조합을 발굴을 해서 환자한테 치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맞춤형 그리고 정밀의학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의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좀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배아줄기 세포의 대안은 바로 제대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제대혈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대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학생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자, 이 제대혈은 어디에 있는 혈액이에요? 바로 탯줄을 우리가 제대라고 하고요. 그 탯줄에 있는 혈액을 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기만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태방과 탯줄이 같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배꼽 있는 데를 딱 절단해 버리고 태방과 탯줄은 버려지는 의학용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탯줄 안에 이렇게 혈액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줄기세포가 많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말고 우리가 저장해놨다가 어떤 줄기세포가 많으냐면요, 조혈모 줄기세포가 많은 거예요. 혈액의 조상이 되는 조혈모 줄기세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일생 한 번 얻을 수 있는 이 제대혈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냉동팩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아기가 커 나갈 때 우리가 커 나갈 때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하거나 혈액 조혈모 줄기세포가 필요하면 이거를 해동시켜 가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대혈 이식, 이렇게 보관하는 산업을 바로 제대혈 보관 산업,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2000년도 전후에 아주 유행하던 연구였고 산업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요. 2000년도 전후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산부인과부터 아주 작은 산부인과까지 이제 어머니들이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제대혈 보관하세요. 15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약 300만 원입니다. 오, 그렇게 비싸요? 무슨 소리? 이 아기가 태어나서 혹시라도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어디서 구하실 겁니다. 어디서 구하실 겁니까? 이 아기가 평생에 한 번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보관하세요. 300만 원 비싼 금액 아닙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광고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연구 목적으로라도 기증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증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제대혈이 보관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이게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같이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으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습니다. 15년 전에 이게 한참 유행할 때 그러면 이것만 저장해 놓으면 이 아기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좀 어렵긴 한데 이 아기가 커나가면서 한 15년쯤 지나면 과학 발전이 워낙 빠르니까 이거 아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얘 말고 얘 형도 쓰고 얘 누나도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발전이 되면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15년이 지났으면 과학 발전이 그만큼 됐을까요? 아직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혈액 세포가 너무 적어요. 이 제대혈에 있는 혈액이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100ml, 100cc 혹은 최대한 많이 얻으면 한 150cc예요. 우유 한 팩이 안 되는, 절반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이 제대혈은 누구를 위한 제대혈이에요? 바로 3kg 정도 되는 요 아기를 위한 제대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5년, 16년 이렇게 커 나가면 벌써 50kg, 60kg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대혈의 양이 사실은 절대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한 15년, 한 2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요 한 팩의 제대혈을 가지고서 50kg의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제대혈은 누구의 혈액일까요? 엄마의 혈액인가요? 아기의 혈액인가요? 예, 아기의 혈액입니다. 자,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치는 건 아닙니다. 조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제가 맞춤형 인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맞춤형 인간 라고 하면 우리가 유전 정보가 막 뒤섞여 있는 사이보그 같은 인간을 혹시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맞춤형 인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몇 년 전, 한 7, 8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에 땡땡의 마지막 입새 라는 제목의 KBS 다큐멘터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KBS 다큐멘터리 오늘 땡땡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3살 된 요 사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 주인공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 땡땡의 부모는 아주 가난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요 남자 녀석 하나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하나의 아이를 기르기도 어려운 이 가정 형편에 이 부모는 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사내 녀석이 좀 아픕니다. 바로 악성 빈혈 환자입니다. 악성 빈혈은 적혈구를 잘 못 만들어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럼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조혈모 줄기세포를 이식받으면, 골수 이식을 받으면, 건강한 조혈모 줄기세포를 이식받으면 또 건강해질 수 있는 병이 요 악성 빈혈입니다. 그래서 요 사내 녀석의 부모는 둘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때 나오는 어떤 거요? 제대혈을 이용해서 요 사내 녀석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부모가 선택한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윤리적으로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왔고요. 제가 뒤에 영화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영화도 있습니다. 자, 이 부모가 선택한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가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괜찮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 녀석의 둘째 아이는 틀림없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형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윤리적으로 괜찮을까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다라고도 할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엄격한 잣대를 이 부모에게 들이댄다고 해도 쉽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그 이웃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Sister's Keeper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겁니다. 카메론 디아즈와 알렉 볼드윈이 열연을 했던 영화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국의 중산층의 백인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 아주 유복한 가정입니다. 바로 요 여자아이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땡땡의 동생처럼 10여 년 전에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요 언니는 땡땡처럼 악성 빈혈 환자였고요. 그래서 15년 전에 이 부모는 방금 전에 그 실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요 둘째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제대어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십수년 동안 별일 없이 너무나 잘 자랐어요. 둘째도 잘 자라고 언니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이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건강했던 언니가 다시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냐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동생, 언니와 유전 정보가 똑같은 언니의 유전 정보와 똑같은 동생에게 신장 하나를 언니를 위해서 기증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 장면이요.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방금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더 이상 자기 몸을 언니를 위해서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권리를 보호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동생은 언니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언니는 점점 아파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가정의 불안은 점점 심화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이제 방학이 되면 한 번쯤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 혹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고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들,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방법의 치료 방법들이 정말로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혹은 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시술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